우리 아기 이모한테 올까? 한소영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기내의 울음소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9개월 된 아기는 빨간 얼굴로 주먹을 쥔 채 계속해서 울어댔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소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울음소리가 3년 전 잃었던 아들 민준이의 마지막 기억을 불러일으켰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준혁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제주도 출장에서 돌아오는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도율이 계속 울어댔거든요. 평소라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그였지만 9개월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죠. 소영은 망설임 없이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도율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에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민준이를 안았던 그때의 따뜻함이 몸속 깊은 곳에서 되살아났거든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소영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부드럽게 아기의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어요. 기압 때문에 귀가 아픈 것 같아요. 소영의 손길이 아기의 귀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자 신기하게도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객실 안의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 작은 기적을 바라보았어요. 준혁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낯선 여자의 품에서 편안해하는 도율의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찾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사실 소영이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게 된 건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1년간 제주도 한 작은 마을에서 숨어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민준이를 잃고 남편마저 다른 여자와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도망치듯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하지만 바닥난 통장 잔고가 현실로 그녀를 불러냈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다시 일해야 했고 서울에서의 새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혁의 목소리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도율은 이제 완전히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그는 소영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에게도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도율을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모성애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함께 보였거든요.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준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소영의 몸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있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준혁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었어요.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한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소영이에요.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짧은 소개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흘렀어요.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해였죠.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착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잠든 도율을 준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기가 다른 품으로 옮겨가는 순간 소영의 가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민준이를 다시 떠나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준혁의 진심 어린 감사의 소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이 짧은 만남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이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김포공항의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도 준혁과 소영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데도 두 사람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율은 소영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고른 숨소리가 두 어른의 복잡한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죠. 일어나야겠네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소영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율을 다시 아빠 품으로 돌려주는 순간 그녀의 팔이 허전해졌어요. 터미널 복도를 함께 걸으며 준혁은 계속 뒤돌아보았습니다. 소영이 끌고 있는 낡은 캐리어와 그녀의 조금 초라한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연락처를? 준혁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소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3년 전 모든 연락을 끊고 살았던 그녀에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도율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네, 여기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차가 와 있어서. 준혁이 말끝을 흐렸어요. 고급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도율의 카시트를 준비하는 모습이 소영에게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전 지하철 타면 돼요. 소영의 미소는 밝았지만 준혁은 그 뒤에 숨은 외로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좋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언제 연락할지, 어떤 이유로 연락할지 애매했어요. 도율이 작은 손을 흔드는 모습만이 이 어색한 순간을 달래주었죠. 지하철 안에서 소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로 저장된 이준혁이라는 이름이 묘하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민준이를 잃고 남편과 이혼한 후 그녀는 모든 남자들을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포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만남이 굳게 잠근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든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요. 그 방 다른 분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고시원 관리인의 말에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예약금까지 보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예약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일 사장이 와야 처리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소영의 손가락이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하룻밤 모텔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거리로 나온 소영은 막막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 때의 희망찬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집은 잘 찾아가셨나요? 그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소영의 목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녀는 밝게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준혁의 목소리가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율이 자꾸 찾아요. 당신을. 사실 준혁은 집에 도착한 후부터 계속 소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율이 평소와 다르게 보채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더 신경 쓰였거든요. 9개월 전 아내를 잃은 후 그는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율과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난 소영은 달랐어요. 아이를 다루는 자연스러운 모습, 눈에서 느껴지는 깊은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까지.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점심이나. 사실은요. 소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정직함을 선택했습니다.
숙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약해둔 곳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하네요. 준혁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괜찮아요. 다른 곳을 알아볼게요. 하지만 소영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저녁이었고 그녀는 거리에 서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준혁의 제안에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인데 원래 서재로 쓰던 곳이에요. 지금은 비어 있거든요. 준혁도 자신이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거든요. 독립된 화장실도 있고 문도 따로 있어서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소영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장 갈 곳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르는 남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싫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아오면서 지켜온 독립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죠? 준혁이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챘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임시로 다른 곳을 구할 때까지만. 전화 너머로 도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율이가 또, 제가 가볼게요. 소영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도율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조급해졌거든요. 정말요? 정말 와주시겠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준혁의 집 주소를 말하며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도율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준혁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었을까요? 3년 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를 잃고 감정을 꽁꽁 얼려버렸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택시가 성북동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소영의 마음이 다시 한번 복잡해졌습니다. 자신과는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도율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니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아픈 아이를 달래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소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 건물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잘 정돈된 정원을 비추고 있었죠. 소영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여기서 지낸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낡은 캐리어를 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택시비를 계산하면서도 손끝이 떨렸어요. 예상보다 비싼 요금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준혁이 도율을 안고 나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준혁의 안도감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시선은 현관 뒤쪽에서 나오는 두 여성에게로 향했어요. 한 명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이 집의 안주인처럼 당당해 보였어요.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 아기용품을 든 채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김나영 씨. 오늘 비행기에서 도유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준혁의 소개에 박 여사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20년간 이 집을 지켜온 그녀에게는 낯선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박 여사는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였고 김나영은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혁에게 다가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도유리가 아까부터 계속 보채고 있어요. 체온도 조금 높은 것 같고. 김나영의 목소리에는 자신만이 도유리를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은근한 주장이 담겨 있었죠. 소영을 견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유리는 소영을 보자마자 울음을 멈추고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준혁이 소영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영은 집안 곳곳에 배치된 값비싼 그림들과 조명들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과는 정말 다른 곳이었거든요.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자 생각보다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했어요. 작은 소파와 책상, 그리고 독립된 화장실까지 있었습니다. 원래 제 서재였는데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준혁의 설명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좋은 방을 자신이 써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방에 짐을 풀기도 전에 도율의 울음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어요. 소영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계단을 내려가자 김나영이 도율을 안고 애써 달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제가 한번.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김나영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율은 소영을 보자마자 더 크게 울면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김나영이 마지못해 아기를 소영에게 넘겨주자 도율은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소영의 품에 안긴 순간 울음이 멈추고 작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지켜보던 박 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20년간 이 집에서 일하면서 도율만큼 까다로운 아기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저 여자가 오자마자 아기가 이렇게 쉽게 달래지다니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준혁 사장님이 아내를 잃고 힘들어할 때를 지켜본 박 여사로서는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가 못마땅했습니다. 더욱이 사장님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9개월 전 아내가 죽고 난 후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시선이었거든요. 도율을 안고 있던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작고 따뜻했었죠. 민준이가 3살이 되던 해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힘든 시간들, 아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작은 손을 놓아야 했던 그 순간까지. 괜찮으세요? 준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소영은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모양이었죠. 네, 괜찮아요.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요. 도율이 잠든 후 거실에서 준혁과 소영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박 여사는 이미 퇴근했고 김나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내일 어린이집 면접이 있다고 하셨죠? 준혁의 질문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면접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1년간 일을 하지 않았던 공백 기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느 어린이집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남에 있는 해님 어린이집이에요. 급여가 좋다고 해서. 소영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사실 급여보다는 당장 일자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준혁은 소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어요. 도유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봐주는 그녀의 모습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9개월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윤서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도율이 소영에게 보이는 애착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아이에게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면접 잘 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준혁의 격려에 소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김나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2년간 이 집에서 일하면서 언젠가는 준혁과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특히 도율이 태어나고 9개월간 베이비시터 역할을 맡으면서 더욱 그런 기대를 품게 되었어요. 젊고 예쁜 자신과 달리 준혁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다른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난 소영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소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저 여자 뭔가 수상해. 김나영은 이미 소영에 대해 알아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2층 복도 끝방에서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 있는 것이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특히 고용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침입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도율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았던 그 순간의 따뜻함을 떠올리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 소중했어요. 민준이를 잃고 얼어붙었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재에서 일을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위층에 소영이 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율이 소영에게 보인 애착,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성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느끼고 있는 끌림까지. 이게 맞는 건가? 준혁은 책상 서랍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윤서의 환한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소영에 대한 관심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깊은 밤이 되어서야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각자의 방에서 복잡한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소영의 등장이 이 집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았어요. 어린이집 면접, 고용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준혁과 소영 사이의 미묘한 감정까지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일찍 일어나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유일한 정장을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옷깃이 조금 낡긴 했지만 다림질을 깔끔하게 해서 최대한 단정하게 만들었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1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다시 아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지 불안했거든요. 민준이를 잃고 난 후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도율을 안았을 때의 따뜻함을 생각하니 조금 용기가 났어요. 1층에서 도율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어요. 가슴이 조급해지면서 발걸음이 빨라졌죠. 계단을 내려가니 김나영이 도율을 안고 우유를 먹이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는 고개를 돌리며 계속 거부했습니다. 왜 이러지? 어제까지만 해도 잘 먹었는데. 김나영의 당황한 목소리에 준혁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도율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김나영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도율은 소영을 보자마자 울음을 멈추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소영이 아기를 안자 도율은 금세 진정됐어요. 그리고는 소영이 건네는 우유병을 거부 없이 받아들였죠.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준혁의 감탄에 김나영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내려갔어요. 9개월간 자신이 돌봤던 아기가 며칠 만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의존하다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강남의 해님 어린이집은 생각보다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최신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죠. 면접관은 40대 중반의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소영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질문했어요. 1년간의 공백기가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영의 목이 말랐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두려웠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진실을 완전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원장의 질문에 소영은 잠시 민준이를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마지막 날들, 아픈 아이를 달래주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진정성이 원장에게도 전해졌죠.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소영은 긴장이 풀렸어요. 생각보다 면접이 잘 진행된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면접 어떻게 되셨어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소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잘 된 것 같아요. 결과는 내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도유리가 계속 찾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집에 도착하니 도유리 소영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작은 손을 뻗으며 안아달라는 몸짓을 했죠. 하지만 김나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도율이 보채면서 소영을 찾았거든요. 자신이 9개월간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박 여사도 부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와서부터 집안이 시끄러워졌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설거지에 신경질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영이 도유를 무릎에 앉혀 이유식을 먹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면접 어떠셨어요? 긴장되셨을 것 같은데. 준혁의 질문에 소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원장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괜찮았어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도유리를 보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확신이 서거든요. 준혁의 칭찬에 소영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나영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사장님, 내일부터 제가 도유리 식사는 담당하겠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영은 당황스러웠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유리는 소영의 무릎에서 내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김나영이 안으려 하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혁은 이런 상황이 난처했어요. 김나영은 2년간 이 집에서 충실히 일해왔고 특히 도율이 태어난 후 9개월간 헌신적으로 돌봐줬거든요.
하지만 도율이 소영에게 보이는 애착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도 소영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편안했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정의 온기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박 여사가 준혁을 찾아왔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 여사님? 그 여자분 말인데요.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시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집안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게 박 여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20년간 이 집을 지켜온 그녀로서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불안했거든요. 박 여사님, 소영 씨는 도유리를 도와준 고마운 분이에요. 하지만 사장님도 너무 성급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박 여사의 직설적인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물을 마시러 내려온 소영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소영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축하드려요. 합격이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소영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도율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 아기가 괜찮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졌어요. 일을 하게 되면 단순한 신세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합격 소식을 전하려고 1층으로 내려가는 소영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함께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묘한 갈등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도율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소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해님 어린이집에 출근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었거든요. 오세반 담당이 되어 15명의 아이들을 맡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한소영 선생님이에요. 원장의 소개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만 소영은 담담하게 웃음을 지었어요. 안녕, 친구들.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지내볼까? 자연스러운 목소리에 아이들이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는 여전했어요. 첫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소영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도율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지 못했는데 잘 지냈을까 걱정됐어요. 김나영이 돌보고 있긴 하지만 아이가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핸드폰을 보니 준혁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첫 출근 수고하셨어요. 도율이가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빨리 와주세요. 그 메시지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도율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기는 김나영의 품에서 몸을 뒤틀며 소영에게 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요. 김나영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도율이 소영을 찾으며 계속 보채서 힘들었던 모양이었죠.
소영이 도유를 앉아 아기는 금세 안정을 찾았어요. 작은 손으로 소영의 얼굴을 만지며 기뻐했습니다. 미안해, 도유라. 오늘 처음이라 늦었네. 소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도율이 옹알거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자연스럽게 도율의 저녁 이유식을 준비했습니다. 김나영이 이미 준비해둔 것이 있었지만 도율이 소영이 해주는 것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 아이 참 신기해요. 왜 이렇게 소영 씨만 찾을까요? 준혁이 퇴근해서 이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아이들은 본능이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보죠. 소영의 대답에 준혁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김나영과 박 여사가 자리를 비운 후 거실에는 준혁과 소영, 그리고 도율만 남았어요. 도율은 소영의 무릎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두 어른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 출근 어떠셨어요? 준혁의 질문에 소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금세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웠죠. 역시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도유리를 보는 모습만 봐도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준혁의 칭찬에 소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사실 저에게도 아이가 있었어요. 소영의 조용한 고백에 준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3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죠. 준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자신도 상실의 아픔을 겪어봤기에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3년간 병원이 집이었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아팠을까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유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처음엔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민준이는 강한 아이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결국 6살 생일을 보름 앞두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제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민준이 간병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말이에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5살 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아픈데도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서요. 소영의 웃음은 쓸쓸했어요. 아이도 잃고 남편도 이미 떠났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지내고 싶었거든요. 소영은 제주도에서의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펜션에서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사람들과 말도 거의 안 했죠.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로 오게 되신 거예요? 준혁의 질문에 소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돈이 떨어졌거든요. 현실은 냉혹하더라고요.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동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윤서를 잃고 나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영 씨가 겪으신 일에 비하면 준혁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윤서는 출산 중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도유를 낳고 하루도 못 살았죠. 두 사람 모두 상실의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유리를 볼 때마다 미안해요. 준혁의 고백에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윤서 씨는 분명 도유리를 세상에 선물로 남기고 간 거예요. 소영이 도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윤서 씨도 알고 계실 거예요.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준이를 잃고 나서 다시는 아이들과 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도유리를 만나고 오늘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받은 사랑과 아픔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걸요. 그래요.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준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유리도 소영 씨를 만난 게 행운이에요. 엄마 없이 자라는 이 아이에게 진정한 모성애를 보여주시고 계시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완전히 공유했어요. 각자 혼자 견뎌왔던 아픔들이 이해받는 느낌이었죠. 도율은 두 어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마치 이 순간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소영 씨.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2층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김나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준혁과 소영 사이에 깊어지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김나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년간 품어왔던 꿈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됐어요.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던 박 여사도 거실의 대화를 어느 정도 들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이 집에 불어오고 있었고 곧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어요.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소영은 옷에 반 아이들과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죠. 선생님, 제가 만든 성이에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블록성을 보여줬어요. 소영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칭찬해줬습니다. 정말 멋지다. 누가 이 성에서 살까? 공주님이요. 그리고 왕자님도.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소영은 미소 지었어요. 민준이도 이런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픔보다 따뜻한 기억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영을 도율이 환하게 맞이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영이 도율의 저녁 이유식을 먹이고 어린이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도율아, 오늘 어린이집에서 정말 귀여운 일이 있었어. 소영이 도율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주자 아기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옹알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소영 씨가 와서 도율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저도 도율이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날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율이 처음으로 혼자서 몇 걸음을 걸은 거였죠. 도율아. 소영이 놀라서 외쳤어요. 도율은 소파에서 손을 떼고 비틀거리며 소영에게 걸어왔습니다. 준혁 씨, 빨리 와보세요. 준혁이 서둘러 거실로 나와보니 도율이 다시 한번 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세상에, 우리 도율이가. 준혁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아이의 첫걸음을 혼자가 아닌 소영과 함께 보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부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김나영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9개월간 자신이 돌봤던 도율의 첫걸음을 저 여자와 함께 보다니 억울했거든요.
박 여사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김나영 씨, 이래도 괜찮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자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장님도 예전 같지 않고. 박 여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김나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준혁은 복잡한 심정으로 윤서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다음 주가 윤서의 기일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준혁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어요. 소영에 대한 감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윤서에 대한 죄책감도 커져갔어요. 아내가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2층 방에서 소영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도율의 첫걸음을 함께 본 순간의 행복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불안의 원인이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깊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 소영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준혁과 도율에게 점점 더 애착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위치는 여전히 애매했죠. 그냥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의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했어요. 김나영이 평소보다 차갑게 굴었고 박 여사도 소영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했거든요. 도율이 이유식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김나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소라면 소영이 자연스럽게 하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소영은 당황했지만 굳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도율은 김나영이 주는 이유식을 거부했습니다. 소영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죠. 소영 씨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나영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어요. 사장님, 제가 9개월간 도율이를 돌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김나영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어요. 나영 씨, 그런 뜻이 아니라. 알겠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거죠. 김나영이 서운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가 소영을 찾아왔어요. 소영 씨,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도 도율이도 마찬가지고요. 박 여사의 직설적인 말에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집에는 나름의 질서와 룰이 있어요. 20년간 지켜온 것들이죠.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가 그래요. 김나영 씨도 많이 상처받고 있고요. 박 여사와의 대화 후 소영은 크게 위축되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던 거였죠. 다음 날부터 소영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어요. 도율이 자신을 찾아도 김나영에게 맡기려고 했고 준혁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도율은 계속 울면서 소영을 찾았고 그럴 때마다 소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혁도 소영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갑자기 거리를 두는 그녀의 모습이 어색했거든요. 소영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소영의 미소는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준혁은 집안 분위기가 변한 것을 느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었어요. 다만 고용인들과 소영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짐작할 수 있었죠. 윤서의 기일을 하루 앞둔 날 준혁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내를 그리워해야 할 날인데 머릿속은 온통 소영 생각뿐이었거든요. 이래도 되는 건가? 윤서한테 미안하지 않나? 준혁은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소용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녀가 소중해졌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죠. 김나영은 혼자 방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소영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녀는 이미 사립탐정에게 의뢰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 여자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겠어. 김나영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택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각자의 방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혼란으로, 준혁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갈등으로, 김나영은 질투와 계획으로, 박 여사는 변화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큰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방아쇠만 당겨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균형 상태였죠. 내일은 윤서의 기일이었고 그날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윤서의 기일 아침,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준혁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윤서의 묘소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소영은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며 준혁을 배려했어요. 이런 날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준혁 씨, 아침 드시고 가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은 별로 식욕이. 준혁의 목소리는 침울했어요. 1년 전 이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윤서 씨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소영의 따뜻한 말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 묘소로 떠난 후 김나영은 은밀히 집을 나섰어요. 며칠 전 의뢰했던 사립탐정과 만나기 위해서였죠.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김나영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떨렸어요. 네,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소영 씨, 3년 전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었고 바로 이혼했네요. 그 후 1년간 제주도에 숨어 살았고요. 그게 다예요? 더 있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 문제로 법정 다툼이 있었어요. 꽤 큰 돈이 오갔던 모양입니다. 김나영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 때문에 접근한 거네요? 김나영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했어요. 부자인 사장님을 노리고 일부러 비행기에서.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는 없고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나영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충분해요. 이 자료면 사장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김나영은 서류를 꽉 쥐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준혁은 윤서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하얀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소영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워.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윤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도유리는 잘 크고 있어. 그 사람이 정말 잘 돌봐줘. 너라면 이해해 줄까? 오후 늦게 준혁이 집에 돌아왔어요. 지친 표정이었지만 조금은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나영이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뭔데 그렇게 급해요? 소영 씨에 관한 건데요. 사장님이 모르시는 사실들이 있어요. 준혁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김나영은 탐정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소영 씨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혼할 때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고 그 돈을 다 썼다고 하네요.
김나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사장님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혁이 당황했어요. 돈이 떨어져서 서울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사장님 비행기에서 하필 도유리가 올 때 나타났다고요? 김나영의 말은 독처럼 준혁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박 여사가 부엌에서 나와 김나영의 말에 동조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도유리에게 다가가잖아요. 박 여사님까지. 준혁은 혼란스러웠어요. 사장님, 마님이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런 여자가 와서 집안을 이렇게 만들다니.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도유리를 위해서라도요. 바로 그때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소영이 현관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밝은 인사였지만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혁이 탁자 위의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영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과거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정말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접근한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김나영의 말에 의심이 스며든 상태였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럼 왜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숨겼죠? 위자료, 이혼 사유. 제게 말한 것과 다른 부분들이 많네요. 준혁의 추궁에 소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기가 울어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소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준혁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위자료는 아이 치료비로 다 썼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그것도 사실인지 어떻게 알죠? 김나영이 끼어들었어요. 사립탐정 자료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소영은 김나영을 바라보며 배신감을 느꼈어요. 사립탐정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조사했다니. 그때 도율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기는 차가운 목소리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반사적으로 도율에게 가려고 했지만 김나영이 먼저 아기를 안았어요. 이제는 제가 돌볼게요. 김나영의 단호한 말에 소영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도율은 김나영의 품에서도 계속 울면서 소영을 찾았지만 소영은 다가갈 수 없었어요. 소영 씨, 이제 나가주세요. 박 여사의 냉정한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 집의 평화를 위해서요.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박 여사님. 소영이 준혁을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윤서의 기일에 받은 충격과 갑작스러운 의혹들로 혼란스러웠거든요. 알겠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나가겠어요. 처음부터 여기 있을 자격이 없었나 봐요. 소영은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등 뒤에서 도율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층 방에서 짐을 싸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오해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1시간 후 소영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거실에는 준혁만 앉아 있었고 김나영과 박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는 복잡한 감정으로 떨렸어요. 네.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인 것 같아요. 소영은 도율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율이 잘 키우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차가운 밤 공기가 소영의 볼을 스쳤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집안에서는 도율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소영이 준혁의 집을 떠난 후 찾은 곳은 강남역 근처의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세평 남짓한 방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환기도 안 되는 답답한 공간이었죠. 캐리어를 구석에 두고 침대에 앉은 소영은 허탈감에 휩싸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가정의 온기를 느꼈는데 지금은 다시 혼자가 되었거든요. 핸드폰을 보니 준혁에게서 몇 번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혁의 집에서는 도율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소영이 떠난 후 3일째였는데도 아기는 계속 보채며 울어댔습니다. 김나영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우유도 거부하고 장난감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도율의 울음소리는 집 전체에 울렸어요. 9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오래 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도율아, 제발 그만 울어. 김나영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 있었어요.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후회만 밀려왔거든요. 회사에서 준혁의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중요한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의 질문에 준혁이 정신을 차렸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집중은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소영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그 절망스럽고 상처받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의 비서 최민수는 사장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20년간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준혁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장님, 실례지만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별일 아니에요. 준혁의 대답은 공허했어요. 도율이는 잘 지내나요? 요즘 집에서 연락도 자주 오던데. 최민수의 말에 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김나영에게서 도율이 계속 울고 있다는 연락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소영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자꾸 도율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왜 울상이에요? 5살 지민이가 소영의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아니야, 선생님 괜찮아. 소영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던 소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어요. 준혁의 부재중 전화가 또 여러 개 있었지만 여전히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박 여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영을 내쫓은 후 집안이 더욱 엉망이 되었거든요. 도율의 끝없는 울음, 준혁의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찾게 되는 소영의 자리까지. 내가 너무 성급했나? 박 여사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있을 때가 오히려 집안이 더 평화로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김나영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도율을 달랠 수 없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육아 방법을 찾아보고 소아과에 전화해서 상담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율의 울음은 더욱 격렬해져만 갔어요. 제발 그만 울어. 김나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2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준혁은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도율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현관을 열자마자 들려온 것은
역시 도율의 울음소리였습니다. 3일째 계속되는 울음에 준혁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어요. 사장님, 김나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통해요. 우유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고. 다음 날 오전 최민수가 준혁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한소영 씨와 관련된 일이죠? 준혁의 몸이 굳어졌어요. 지난주부터 사장님 상태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도유리도 계속 온다면서요? 최민수의 날카로운 관찰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혹시 그분을 오해하신 건 아닌가요? 오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 반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사장님, 20년간 지켜본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진심이었어요. 도유리를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사장님을 바라보는 눈빛도 그랬고요. 최민수의 말에 준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나영 씨가 뭔가 말씀드렸다고 들었는데. 준혁은 김나영이 가져온 자료를 떠올렸어요. 과연 그 해석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준혁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소영을 떠올렸어요. 비행기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한 모습, 도유를 돌보는 자연스러운 모성애,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던 진실한 순간들까지. 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영의 진심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소영의 번호를 눌렀지만 여전히 통화 중이었어요. 아마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수 씨. 네, 사장님. 한소영 씨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 주세요. 정확한 사실만요. 준혁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김나영 씨가 가져온 자료 말고 진짜 사실이 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곳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최민수가 나가고 나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만약 자신이 소영을 오해했다면,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면, 그날 저녁집에 돌아간 준혁은 도유를 안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아기는 아빠의 품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도율의 울음은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것 같았어요. 작은 손으로 현관 쪽을 가리키기도 하고 2층 계단 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깨달았어요. 도율이 찾는 것은 소영이었습니다. 9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간절히 한 사람을 찾을까요? 만약 소영이 정말 나쁜 의도로 접근한 거라면 도율이 이렇게까지 그리워할 리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잠들 수 없었어요. 소영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도율이 잘 키우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때의 소영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마음이었죠.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준혁의 가슴은 후회로 가득 찼어요. 만약 소영을 오해했다면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요? 복도 저편에서는 여전히 도율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준혁의 마음도 그 울음소리만큼 아팠습니다. 사흘 후 최민수가 준혁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소영 씨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말씀해 주세요. 김나영 씨가 가져온 자료는 사실이긴 하지만 해석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위자료는 맞지만 모두 아이 치료비로 사용했고 이혼도 남편이 먼저 요구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탑승도 완전한 우연이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네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소영 씨를 의심하고 상처를 줬다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사과하세요. 최민수의 조언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분도 사장님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해님, 어린이집 앞에서 준혁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무슨 말로 사과해야 할지, 소영이 자신을 봐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후 6시 소영이 어린이집에서 나왔어요. 며칠 사이에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모양이었죠. 소영 씨, 준혁의 목소리에 소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준혁 씨? 왜 여기에?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제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 정말 큰 잘못이었어요.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소영이 돌아서려 했지만 준혁이 급히 말을 이었어요. 진실을 확인했어요. 김나영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당신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저를 믿지 못한 건 그렇다 쳐도 저를 조사까지 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언제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나요? 제 모든 아픔을 다 털어놓았는데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도유리는 잘 지내나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그 아기가 걱정됐거든요. 도유리가 당신이 떠난 후로 계속 울고 있어요. 준혁의 말에 소영의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졌어요. 5일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아요. 당신만 찾고 있어요. 그럴 리가. 김나영 씨가 잘 돌볼 텐데. 아니에요. 아무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저도 김나영도 그 누구도 말이에요. 준혁의 절절한 말에 소영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도유리에게 당신은 엄마예요. 진짜 엄마 말이에요. 소영은 도율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작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던 아기, 자신의 품에서만 편안해하던 그 모습이 선명했거든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준혁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영의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도율이를 보러 가는 건 괜찮을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녁 늦게 소영이 준혁의 집에 도착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것은 도율의 약한 울음소리였어요. 며칠째 울어서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율아. 소영의 목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더 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엄마를 찾은 아이의 울음 같았죠. 김나영이 안고 있던 도율을 소영이 받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기의 울음이 뚝 그쳤거든요. 도율은 작은 손으로 소영의 얼굴을 만지며 옹알거렸어요. 마치 어디 갔었어?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도율아. 소영의 말에 도율이 환하게 웃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첫 번째 웃음이었죠. 김나영과 박 여사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도율이 잠든 후 준혁이 김나영을 불렀어요. 나영 씨, 이야기 좀 하죠. 네, 사장님.
김나영의 목소리는 작아져 있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죠? 사장님을 위해서였어요. 정말 위험한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당신이 판단할 일인가요?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김나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영 씨, 앞으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준혁의 말에 김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박 여사와도 대화가 필요했어요. 박 여사님, 소영 씨를 받아들여 주세요. 이 집에 꼭 필요한 분이에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박 여사도 며칠간의 혼란을 겪으며 마음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날 밤 소영과 준혁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당신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해요. 저도 이해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여자를 쉽게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소영의 관대함에 준혁이 더욱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당신을 완전히 믿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집에 있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해요. 저에게도 도율에게도요. 소영 씨, 저와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준혁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소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당연하죠. 천천히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소영이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그럼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소영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천천히. 서두르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도율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나영과 박 여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이 집에 찾아오고 있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이었어요. 소영이 부엌에서 도율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0개월이 된 도율은 유아용 의자에 앉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도율이 선명하게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소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거든요. 응, 우리 도율이. 아침 맛있게 먹자. 소영이 이유식 숟가락을 들고 다가가자 도율이 환하게 웃으며 입을 벌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이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늘 머물러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소영 씨,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에요? 부엌에서 소영이 궁금해했어요. 깜짝 선물이 있거든요. 6시에 집에 올게요. 준혁의 미소에 뭔가 특별한 것이 숨어 있었어요. 해님 어린이집에서 소영은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1년간의 안정된 생활이 그녀를 더욱 밝게 만들었거든요. 선생님 결혼하세요? 한 아이가 소영의 왼손을 보며 물었어요. 약지에 작은 약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아직 약혼만 했어. 결혼식은 다음 달이야. 우와, 축하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축하에 소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6개월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준혁이 공원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소영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준혁 씨, 도율이에게도 진짜 엄마가 되어주시고 저에게도 진짜 사랑이 되어주세요. 그때 도율이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며
웃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집에 돌아온 소영은 거실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곳곳에 꽃이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오늘이 우리가 비행기에서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하고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준혁이 도유를 안고 나타났어요. 그런 걸 다 기억해요? 물론이죠. 제 인생이 바뀐 날인데요. 부엌에서 박 여사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년간 소영과 생활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소영 씨, 정말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박 여사님, 과찬이세요. 김나영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소영 언니 결혼식 때 도율이 옷 제가 준비할게요. 고마워, 나영아.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김나영의 모습이었어요. 도율은 이제 혼자 걸어다니며 옹알이도 제법 했어요. 특히 소영을 엄마라고 부르는 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엄마 사랑해. 도율이 소영에게 뽀뽀를 해주자 소영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도 도율이 사랑해. 정말 많이. 민준이를 잃었을 때는 다시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명은 또 다른 선물을 준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어요. 소영은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고 준혁은 예식장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요. 드레스샵에서 김나영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소영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고마워. 너도 들러리 드레스 예쁘게 골라. 소영이 김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준혁은 윤서의 묘를 찾았어요. 손에는 하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서야, 나 결혼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무덤 앞에 앉아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소영이라는 분인데 도유리를 정말 잘 돌봐줘. 네가 보내준 선물 같아.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윤서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고마워, 윤서야. 도율이 낳아줘서 그리고 소영이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소영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3년 전 민준이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자신이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언니 준비됐어요? 김나영이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어요. 응.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결혼식장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박 여사와 김나영, 그리고 준혁의 직장 동료들과 소영의 어린이집 동료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가장 앞자리에는 도율이 앉아 있었어요. 작은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귀여웠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하며 목사님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영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맹세에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혁 씨,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 고마워요. 도유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영의 맹세에 객석에서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지 교환이 끝나고 키스를 나누는 순간 도율이 갑자기 일어나서 두 손을 마주쳤어요. 엄마, 아빠. 도율의 맑은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웃음과 감동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잃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되찾았다는 걸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도율아. 소영이 도율을 안으며 말하자 아기가 환하게 웃었어요. 소영 씨, 아니, 자기야.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다시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줘서.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새로운 가족의 첫날이 평화롭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하늘에서 엄마의 행복을 축복해주고 있을 거예요. 윤서도 준혁과 도율의 새로운 시작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상처와 아픔을 딛고 다시 찾은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